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4강 내 집 마련 부동산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4강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먼저 사기 전에 계획을 먼저 세워야 돼요. 자, 여기 우리가 사고 싶은 부동산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는 주로 이제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집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집을 사려고 하는데 드는 총 비용, 그 비용 매매가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그 매매가에 들어있는 금액을 이렇게 구분하자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이라면 주택에 들어가는 돈과 대출금을 합한 금액, 그리고 세금,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잔금을 칠 것인가 하는 계획을 갖는 게 우리의 가용자금을 계획하는 거겠죠. 이렇게 매매가를 파악한 뒤에는 꼭 예산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아마도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저와 한번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매매가를 산정하고 어떻게 자신의 예산의 계획을 세우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할 줄 알게 되시면 여러분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를 만나든지 토지를 만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먼저 계약하기에 앞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진행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가계약금이라는 제도예요. 부동산에 처음 가서 이 집 저 집 이제 물건을 알아보다 보면 분명히 부동산 사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계약금이라도 거세요. 안 그러면 물건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가계약금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먼저 계약금이 뭔지, 계약을 파기하면 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나라에서 정한 계약금은요, 항상 10%예요. 10%를 꼭 입금을 해야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럼 가계약금은 뭡니까? 10%보다 적은 금액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저 역시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사장님이 10% 아니어도 된다. 200만 원이라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법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계약금이 100만 원이라고 치고 가계약금 10만 원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구매하고 싶어서 100만 원 중에 가계약금 10만 원을 보냈다고 치자고요. 제가 파기하든 상대방이 파기하든 본 계약금 100만 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약금 10만 원은 의미가 없고요. 제가 10만 원을 넣었는데 제가 파기하고 싶어요. 그럼 사실 90만 원을 더 드려야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돈을 낸 사람 말고 반대쪽은요. 배액 배상을 해서 200만 원을 저에게 돌려줘야지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계약금은 10%이고 가계약금은 그보다 적게 넣지만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는 상황이 일어난다면 본 계약금 10%를 전체 다 줘야지만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은 쉽게 얘기하세요. 가계약금 넣으세요. 근데 정작 만약에 그 일로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요. 부동산 사장님들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진짜 믿을 놈 없다고 하죠. 맞습니다.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확실한 물건이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막 이렇게 입김을 넣는다고 해서 굳이 가계약금 넣을 필요 없습니다. 확실하게 정말 이 물건이 내가 사고 싶을 때는 그때는 가계약금을 넣는 거예요. 혹은 돈이 좀 더 여유가 있다면은 계약금보다 더 많이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물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이렇게 먼저 계약금에 대한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차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매매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양쪽의 가격을 비교하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죠? 대출이에요. 대출. 제 강의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무한으로 퍼주는 저의 정말 특별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정하셔도 실생활에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대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우리 대출이라는 걸 딱 생각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은행으로 곧장 갑니다. 그러면 모두들 이런 경험을 하세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앉아서 한참을 떨고 기다려서 앉았다가 상담원을 만나면 결국 쳇바퀴 돕는 얘기만 하죠. 뭐 답을 풀 수 없고 결국에는 뭐 소득증빙을 가져와라. 될지 안 될지는 조회를 넣어봐야 된다. 지금은 알 수 없다. 사실 때 그때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만약에 내가 이율이 얼마인가를 알아냈다면 그러면 또 다른 은행에 가서 또 비교 작업을 해야 되니까 또 한번 힘들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행 두 군데, 세 군데만 다녀도 그냥 넉다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집을 어떻게 사나.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집을 사기 전에 처음에 전세 대출을 받으러 가까운 은행에 갔는데 제가 그때 버팀목 대출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싸요. 전세 대출을 받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 이렇게 하더니 금액이 좀 부족할 것 같고 하시더라도 3.5% 이렇게 받으실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를 알아봤는데 그게 무슨 일이냐, 1.5%인 상품을 알아달라.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 상품은 나라에서 하는 상품인데 그걸 하려면 소득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럼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짜증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니까 당신 어디에서 보냈냐, 어디 부동산에서 보냈는지 전화번호 알려달라,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이게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대출 생태계를 알지 못하고 은행에 가시면요 대부분 저와 같은 상황을 맞이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고 계속 책밖에 도는 대화를 하고 또 이 은행 한번 갔다가 저 은행 한번 갔다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은행에 가시기 전에요 먼저 이것부터 듣고 가세요. 큰 그림을 보자고요. 은행도 있고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또 주택금융공사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판들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대출 생태계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은행의 구조예요. 자, 은행은요 예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겠죠, 그죠? 근데 은행이 자기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금을 모집하는 거에도 애를 써야겠지만 그 돈을 빌려줘야지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금과 대출. 서울 지역에 있는 은행들은요 예금과 대출이 용이해요, 그죠? 왜냐면 인구가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지방으로 갈수록 신용조합이나 이런 재산금융이나 여러 가지 은행들이 많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은 주변에 농업인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예금을 많이 하시겠죠. 일반인들은 주로 예금을 많이 해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주로 서울에 많거나 혹은 공장지대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금을 하는 지역과 대출을 하는 지역이 좀 구분돼 있죠. 근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왜요? 두 개가 다 잘 돼야지 수익이 나는데 하나만 잘 되면 수익이 잘 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대출만 잘 된다고 해도 예금이 없으면 대출해 주기가 어렵고요. 자, 이런 면을 생각해 보면요 은행도요 예금이 어렵거나 혹은 대출이 어려우면요 자기들의 금액 일정 부분을 다른 기관에게 의뢰를 합니다. 그게 대출 모집인이에요. 특별히 예금 말고 대출은요 대출 모집 협회 혹은 대출 모집 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요. 우리가 올해 50억이 목표인데 30억은 우리가 가능할 것 같다, 20억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의뢰를 해요. 그럼 대출 모집 법인이 대출 상담사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대출 모집 법인에 소속된 대출 상담사들이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대출을 찾으려고 할 때는 이 대출 상담사들을 무조건 이용하셔야 돼요. 대출 상담사들이 절대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찾으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 개인의 신용과 상황과 여건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나오는 대출 한도가 또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빌려주는 은행도 현재 그들의 입장이 다 달라요. 어떤 곳은 대출을 지금 당장 해줘야 되는 곳이 있고 어떤 은행은 지금 대출 1년 계획이 다 차서 더 이상 대출을 할 필요가 없는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상담사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은행들을 여러분들이 가지 않고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 같은 신한은행, 같은 국민은행끼리도 지점마다 이율이 다르고요 지점마다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대출이 얼마 나온다라고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이냐 빌라냐 상가냐 토지냐에 따라 또 대출 금액이 달라지고요 경매냐 금매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현재 시세가 얼마가 유지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변수가 많아요. 제가 이 대출의 생태계를 깨닫고 나서요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저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네, 동생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해줬어요. 대출은 이렇게 흘러가고 하물며 신용대출이든 뭐든 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시세에 따라 혹은 매매가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고 자기 개인의 신용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화를 돌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먼저 지정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내 신용에서 도대체 얼마큼 대출이 나올 수 있는가 하고 무조건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제 동생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을 확보한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 20%는 어떻게 했냐? 나머지 20%는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직장인들은 보통 마이너스 통장이 자기 연봉만큼 나옵니다. 자기 연봉만큼의 금액을 신용대출로 빌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을 주택담보대출에서 빌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요, 서민금융대출은 1,500만원까지 약 7%, 8% 금액에서 모두가 조건에 상관없이 거의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출을 빌려서 제가 집을 구매하고 단 2개월 뒤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 대출의 생태계를 딱 깨닫기 시작하면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 LH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보증금을 준비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저는 아내와 인터넷을 뒤집니다. LH 보증금 대출이라는 항목으로요. 그랬더니 2년 전 혹은 3년 전, 당시에 벌써 4년 전이네요. 당시에 입주 2년 전에 그런 상품을 취급했던 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그 은행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그 상품을 다시 한번 대출해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상급자와 통화를 해보겠다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은행은 저 경기도 끝 어디쯤에 있습니다.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처음 듣는 광탄? 어디 이런 쪽으로 굉장히 먼 곳이었어요. 그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상위분과 통화를 한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하다. 네, 말도 안 되는 대출이죠. LH 아파트에 보증금 대출을 전액 대출 받았습니다. 또 마찬가지로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분을 도와준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도 역시 대출이 지금 나오지 않아서 여차하면 계약한 뒤에 자기의 집을 날릴 뻔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분 역시 100군데 가까이 대출 상담사 연락처를 엑셀로 정리해서 전부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자기에 맞는 상품을 찾아냈죠. 여러분, 이 비밀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어떤 대출이었던 그냥 무조건 전화를 돌리시면 돼요.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전화를 돌리면요, 분명히 어떤 분은 같은 상품인데도 2%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3%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가능하게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법무 비용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부 오로지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많이 돌려서 여러분들 입장에 맞는 대출을 찾는 것, 이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경매 투자자들은요, 이 방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을 받은 뒤에 어떡합니까? 네, 대출을 찾습니다. 대출 상담사들에게 연락처를 돌리고 자기의 상황을 돌리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대출을 해주십시오. 그런 집을 찾습니다. 그런 은행을 찾습니다. 하고 연락을 돌리는 거예요. 은행에 가지 않아요. 가까운 은행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대출 상담사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은행들 가운데에서 그 해 목표액을 대출 모집인 협회에다가 의뢰를 한 그 은행 물건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출 상담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도 실제로 계약을 할 때에는 메이저 은행과 계약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캐피탈, 어떨 때는 보험증권,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이율과 중도상환 수수료만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대출을 시작할 때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출 생태계를 알았으면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출 생태계는 민간 은행 생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원하시는 대출 상품은요, 디딤돌 대출이라고 해서 혹은 버팀목 대출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랏돈을 직접 대출해주는 제도예요.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주택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서는 가장 저리에 빌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생태계를 잘 알고 가셔야 여러분 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주택금융공사 상품은요, 주택금융공사와 전화로 처리를 하던가 혹은 은행이 대리로 처리를 해주세요. 자, 그런데요,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나라에서 빌려주는 대출 업무를 대리로 처리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 일은 반가운 일일까요? 그렇죠.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은행 상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요, 디딤돌 대출을 문의했을 때 약간 기피하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 대출 상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요, 대출을 통해서 자기의 인센티브가 발생해요. 그런데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나라 상품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발생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은행 상담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요, 디딤돌 대출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요,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립니다. 고객님, 이 디딤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저희 은행에 있는 담보대출은
이 리브포유 이 상품입니다. 같은 상품이에요. 이 상품 사용하시면 돼요. 상담 창구에 있는 직원도 잘 설명해주기 좀 그런 기피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런 대출 생태계를 잘 알지 못하고 가면요, 나라에서 빌려주는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상담하러 갔다가 은행에서 빌려주는 상품을 바로 계약하고 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 모든 대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대출은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이거든요.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주택금융공사에 먼저 전화하시거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조건을 입력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떡하세요? 대출 상담사들 연락처를 인터넷에서 구하셔서 그냥 아무데나 전화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대출을 해주고 가장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 마치 쇼핑하듯이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출의 원리이고 가용자금을 세우실 때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정은요, 목돈 모으기입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출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목돈 모으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돈 모으기를 말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목돈 모으기 이 방법과 과정을 제대로 준비해 놓지 못해서 대출을 일으키고 나서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초부터 튼튼히 잘 쌓아놔야지 여러분들이 일으킨 대출을 통해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목돈 모으기를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죠? 가계부를 만들라,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가계부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가계부를 써서 최종적으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돈에 대해서는요, 네 가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잘 버는 것, 그 다음 돈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돈을 잘 불리는 것, 그리고 돈을 잘 쓰는 것.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잘 하셔야지 결국엔 균형 있게 돈이라는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꿈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상다리라도 부러진다면 그쪽을 평균값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 하는 일 알고 계시죠? 택배. 저희 사무실에 저보다 훨씬 더 배송을 많이 하고 훨씬 더 수수료를 많이 버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가계부 관리나 목돈 모으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음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목돈 모으기의 팁, 너무나 중요한 팁인데요, 이 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돈 모으기에서 중요한 단어를 제로 버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로 버짓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산을 짤 때 0을 기준으로 짜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가게 예산에 신용카드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무이자 3개월, 무이자 6개월, 무이자 12개월, 아 이거 싼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영원으로 예산 세우기라는 개념에서 봤을 땐 이런 방식은 사실 목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방해되는 방법입니다. 이 제로 버짓, 영원 예산 세우기라는 방식은요, 심리학적 기제를 이용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그냥 쟁반에다가 놓고 먹는 것보단 정해진 밥 공기에다가 놓고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돈을 사용할 때는 이미 책정된 금액이 있어야지만 그걸 체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돈을 얼마큼 사용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롭 무어의 머니라는 책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예산을 세우고 그 예산 부처가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어떻죠? 먼저 예산을 배정하고요, 그 예산을 거꾸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1년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가계 예산을요, 마치 이렇게 편성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쓰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계부를 3개월 정도 써보면요,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제로 버짓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도 통장을 4개는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입 통장.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저금 통장이에요. 이 저금 통장은 한 달 중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든지 상관없이 그냥 돈이 들어오도록 해놓는 통장입니다. 이 돈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이 돈에서 바로 편성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활비. 가계부를 썼으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나가는지 알 수 있겠죠. 대략 여기에는 식비가 주로 많이 포함이 됩니다. 가정 생활비의 식비를 이곳에 포함하셔서 먼저 80만 원이면 8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만 원짜리 카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책정된 금액으로 그 금액을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마이너스 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150에서 140, 130, 120, 120, 110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딱딱딱 보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정 지출 통장이에요. 고정 지출 통장은
여러분들 보험이나 또 공과금 같은 것들이 있죠. 한 달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금액을 여기에 넣어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정지출 통장과 주유비 통장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주유비는 약간 들쑥날쑥하잖아요. 최대로 주유비가 나가는 금액을 생각해서 그 금액의 체크카드를 차에다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개인 생활비입니다. 개인 용돈 통장 있죠? 그 용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체크카드에 뭐 10만원이면 1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바로 경조사 통장입니다. 경조사나 1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긴급 비용들 있죠. 이 비용들을 따로 책정해서 그 금액을 1년 동안에 사용할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다시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라는 거는요. 1년 동안의 예산 편성이 이미 책정되어야 되고요. 매달 사용하는 통장의 금액은 예산 부처에서 활용하듯이 지정을 해준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면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원리금이 책정이 되고요. 원리금이 책정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산, 대출로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약 3억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렇죠. 100만 원을 매달 원리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3억 정도의 금을 대출로 빌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출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가계 자산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예산 편성이 되고 그 예산대로 금액이 지출되는 걸 보면서 신용카드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신용대출을 0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통제 안에 여러분들의 돈이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셔야 그때야 비로소 투자를 준비할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 하나 레버리지를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레버리지는 대출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간관계나 대출이나 여러 가지 목록을 레버리지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들이 말하는 레버리지는 단 하나, 곧 대출입니다. 대출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가치 투자가 진행되는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원리금을 상환하는 능력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동안에 가치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리금을 상환을 잘 하려면요. 여러분들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눈에 보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떻게 나가는지 잘 관리하셔야지만 레버리지가 부러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대출 하실 때요. 고정 이율과 변동 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 이율은 여러분들이 대출 기간 동안에 이율이 변동하지 않는 거고요. 변동 이율은요. 대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에서 이율을 변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변동 이율로 대출을 빌리실 때는 꼭 변동 이율의 폭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변동 이율의 폭대로 대출 원리금을 계산해 보셔서 최악의 경우 혹은 B플랜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원리금인가 먼저 계산을 해보고 대출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 대출을 일으켰다간 바로 레버리지가 부러집니다. 부동산 투자는 장점이다 단점일 수 있는데요. 1년에 한 건만 일으켜도 여러분들의 가계자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요. 1년에 한 번만 실패를 해도 완전히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셔서 한 번에 부동산 매입을 잘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용자금 확인하기입니다. 이 가용자금 확인하기는요. 앞서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신용대출 혹은 빌리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금액 혹은 비상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찾아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모아놓은 목돈이 있겠죠. 그 목돈부터 먼저 확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살을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흙수저여도 사이가 좋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줘도 되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이면 가족에게 빌리세요. 제가 1강에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빌려오는 거 약간의 체면을 감수하시더라도 시간을 살 수 있다면 하셔도 되는 행동입니다. 다만 가족 간의 관계가 좀 좋아야겠죠. 제 블로그 글 중에 마이너리그 인생 메이저리그로 이런 표현이 있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가족 관계가 좀 신뢰로 뭉쳐져 있는 가정이라면 사촌이든 팔촌이든 해서 일단 가용자금을 먼저 빌려오세요. 그게 훨씬 더 현명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정이 전체적으로 돈 문제가 불안한 가정이면 절대로 빌리지 마세요. 그러면 더 나락으로 빠집니다. 자, 신용대출을 알아보실 때는요. 여러분 순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자, 제일 싸고 좋은 건 어디라고 그랬죠? 네, 나라대출.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대출이 있는가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직장인은 잘 모르겠고요. 사업자들은요.
신용보증기금에 가시면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자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꼭 이곳에 가셔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금융권부터 하나씩 확인을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용대출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금리 알려드렸잖아요. 그 금리 기준 안에서 꼭 확인을 해보시고, 특별히 신용대출은 저는 개인적으로 7% 이상 되시는 금액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권유를 드립니다. 만약이라도 너무 급해서 7% 이상 금액을 대출을 하게 되면요, 꼭 1년 안에 갚으실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면 마이너스 7%가 여러분들 꼬리를 물으면서 제로 버짓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긴급 비상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미리 부어두시는 생명보험이나 보험약관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납입했던 금액을 잠깐 뺐다가 다시 돌려놓는 제도인데요. 기관에 상관없이 금액을 뺄 수 있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이율은 약간 높은 것 같아요. 5%에서 6%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차가 매우 간단해서 당일 대출을 할 수 있고요. 비상금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니까요. 이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청약예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예금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부어놓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금액도 잠깐 뺄 수가 있습니다. 청약 대출이 나온 김에 청약 통장에 대한 팁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은요, 최저 금액 2만 원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36회 혹은 3년 이상 되신 분은요, 잠깐 정지를 해 놓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당첨이 됐을 때는요, 정지한 기간 동안의 금액을 한 번에 넣으시면 그 모든 금액과 기간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청약 통장이 이미 1순위가 되신 분들은요, 정지를 해 놓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직장인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연봉 금액만큼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역시 마이너스 통장도 4%에서 5% 가까이 대출 이율이 발생합니다. 결코 싼 이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직장인들 가운데선 왜 마통 안 뚫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제가 목돈 모으기에서 말씀드렸죠. 절대로 제로 버짓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로 버짓이 아닌 금액을 대출하게 되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금액을 막기 위해서 연쇄 부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되도록이면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택자금이나 특별한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권유를 드립니다. 그 다음 가용자금 관련돼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제3금융 대출을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저 역시 이 궁금증 때문에 또 제가 스타일 아시잖아요. 여기저기 뒤져보이는 거. 제가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많이 뒤져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가. 자, 그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자, 신용등급은요, 어떤 금융에서 빌렸느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연체가 기준입니다. 말 그대로 신용등급이잖아요.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등급이 깎이게 돼 있어요. 약속한 납입일로부터 한 번 연체하는 건 등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버스카드건, 신용카드건, 체크카드건 모든 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한 번은 어겨도 됩니다. 그건 그럴 수 있다는 은행 생태계의 암묵적인 전제예요. 그런데 두 번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이상 연체를 하면요, 이 사람 신용 문제 있다 해서 바로 신용도가 깎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금액이 됐든지요, 은행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은요, 한 번 이상 연체하시면 안 돼요. 한 번 이상 연체하면요, 바로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이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과금은요, 나라에다 내는 돈은요, 여러분 절대로 나라에다 내는 돈도 연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직장 동료 중 한 분을 상담해 주는데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건강보험공단 그거 돈 안 내도 되지? 그거 연체금 안 내도 되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공과금을 내지 않으면요, 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 재산을 바로 압류합니다. 압류 당해보셨어요? 저는 압류도 당해보고 경매도 당해보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어봤어요. 그 빨간 딱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착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 돈을 내지 않으면 바로 여러분들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고요. 개인 은행에다 낸 돈을 연체하면요, 두 번째 연체부터는 바로 신용등급이 깎입니다. 이 부분을 늘 숙지하시고요. 버스카드라도 연체하지 않는 습관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매수 금액 줄이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수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경매와 금매입니다. 경매와 금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매 공부하시나요? 수업 듣는 분들 중에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죠?
그런데 경매로 정말 아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경매로 정말 매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경매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평균 금액이 보통 10%예요. 10%. 원래 매수금에서 10%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 시즌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시즌은 고가 낙찰 시즌이어서 감정가보다 훨씬 더 상위 금액으로 낙찰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경매로 입찰을 했을 때 감정가의 10% 정도를 매수 금액에서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경매는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10%를 아낄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집이나 내가 원하는 구역을 사려면 기다려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폐차리라는 또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보다 더 절감해서 사려고 하면 흔히 흐른다고 표현합니다. 운이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동산에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 경매에 흘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흘러서 자기가 낙찰을 받게 되면 10%보다 이상의 금액을 매수 금액에서 줄일 수 있어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가 투자자의 대원칙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거나 혹은 제가 프리랜서입니다. 그러면 폐차를 각오하더라도 저는 자주 경매 법정에 갔을 거예요. 왜냐? 쓰기만 하면 되니까요. 쓰기만 하면 언젠가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무조건 쓰러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매를 선택할 수 없었죠. 그리고 금매라는 걸 알게 되고 바로 금매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금매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건 인터넷 뒤질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 뒤져도 저랑 결국 같은 얘기 할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서류를 대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게 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서류를 대하는 게 편하시다 싶으면 경매를 하시고요. 저처럼 사람 대하는 게 편하다 싶으시면 금매를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 금매를 처음에 알게 됐을 때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왜요? 금매만 노리면 금방 부자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일단 금매의 생태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금매의 생태계는 뭐냐? 첫 번째,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먼저 금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아, 어디서 전화가 와요. 아, 네네네네. 아, 상황이 급하시다고요? 아, 그러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깎아줄 테니까 빨리 매도를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전화를 끊고 나서 부동산 사장님이 선택을 하시겠죠. 어떤 선택? 내가 살까? 아니면 내 주변 친구를 도와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에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일단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공식 기관된 어플을 통해서 상품을 보잖아요. 거기 올라온 상품은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금매 전화를 받고 내가 살까? 내 주변 친구를 도와줄까? 여기서 이미 끝나요. 여기서 이미 끝나는데 여기서 안 끝났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기 올라온 건 그냥 마케팅성 금매예요. 그냥 금매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요즘은 다 금매라고 써요. 금매 아닌데 금매야. 그냥 급하게 판다, 그런 뜻으로 금매래요. 그러니까 진짜 금매는 사실 사정이 있어서 원래 매수 금액보다 싸게 파는 게 금매거든요. 그러면 이 금매를 부동산 사장님이 만나면요, 자기가 갖거나 자기 지인한테 전화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3번이에요. 미리 자기하고 연락을 터놨던 투자자나 미리 자기하고 얼굴이 있던 사람한테 전화를 직접 걸어요. 절대 인터넷에 안 올립니다. 인터넷에 올린 금매는 그냥 명목상 금매예요. 자, 생태계 아셨죠? 그러니까 평소에 부동산 사장님 아는 분 있으면 친하게 지내놓으세요. 부동산 사장님과 뭐 은행 직원과 뭐 사업가는 친하게 지내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여기 뭐 생판 모르는 동네예요. 이 금매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제일 처음 뭐부터 해야 돼요? 네, 부동산 사장님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 아파트에만 가도 부동산이 최소 5개, 6개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렇게 하세요. 부동산을 그냥 한 바퀴 돌아보세요. 그냥 돌아가 보세요. 무슨 이유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여러분하고 맞는 스타일인지, 그게 중요해요. 부동산 중개인은요, 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역량에 따라 성공 여부가 굉장히 달라요.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보시면요, 우물안 개구리 스타일,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한 20년 계신 스타일이 있어요. 그분들은 있잖아요, 시야가 굉장히 좁으세요. 자기네 동네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우물안 개구리 스타일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딱 갔는데 돈 많은 사람만 취급하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딱 가면 돈 없어 보이잖아요. 바로 무시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도 피하시고요. 그러니까 딱 갔을 때 서비스 정신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정말 좋은 물건을 팔아야겠다는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부동산 도는 거예요. 저도 부동산을 돌다가, 그렇죠, 흔히 말하는 뺀지도 많이 먹고 흔히 말하는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한 3번째, 4번째 간 부동산이었어요. 제가 돈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제가 지금 당장 매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사장님이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월세 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동네에 있고 이 아파트 단지 이사 오고 싶습니다.
그분하고 한 5개월 정도를 계속 통화하고 연락하고 그분에게 공을 들였어요. 근데 거짓말같이 그분이 저한테 전화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경매로 가셔서 타석에 계속 들어서던가 아니면 내가 정한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계속 발품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좋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고 그분과 자주 연락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진짜 금매가 들어왔을 때 연락을 주면 그걸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매수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제 경매와 금매를 조금 공부해 보시고 또 가치 투자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은 그럼 이렇게 해봤자 큰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 역시 초보 때는 그러면 금매로 사봤자 1,000만원, 2,000만원 더 싸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굳이 뭐하러 금매를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기에 생각이 더욱더 덧입히셔야 돼요. 가치 투자를 통해서 수익금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방향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말 망가진 집이나 망가진 상가, 혹은 몫은 좋은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상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겠죠. 그 다음, 제가 아까 말했던 분명히 여기에 호재가 있는데 사람들의 기대와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직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동네, 이런 동네를 미리 사시면 결국 나중에 가치 투자 금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살 때 가용 금액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 가용 금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나중에 수익금이 더 크다 싶으면 확실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경매에서 110%, 120%를 작성하기도 하는 거고요. 어떤 분은 금매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 싸도, 이게 만약에 지금 사도 나중에 가치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 금매를 이용하지 않고 물건을 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경매와 금매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 더 넓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눈앞에 1,000만원, 2,000만원 보다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가치 투자, 이게 먼 미래에 있을 때 정말로 수익이 되는가를 생각하시고, 지금 순간적인 가격이 싸다고 해서 잘못된 물건에 계약을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비싸다고 해도 앞으로 가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되면 조금 더 금액을 주더라도 그 물건을 매입하는 게 진짜 매수 금액을 줄이는 지혜라는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자, 이 부분은 조금 부동산을 공부해 보신 분들에겐 약간 쉬운 내용인데요.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이라 같이 넣었습니다. 제가 자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뉜다고 그랬어요.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잠깐 투자적인 관점을 내려놓고요, 법적인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법적인 관점.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이야기를 드리는 건 법적으로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직접 계약을 하면서도 이게 사기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깐 이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 법적인 이야기 해볼게요. 법적인 이야기. 동산의 대표적인 물건, 우리 시계 한번 들어볼게요. 시계 동산이죠. 동산. 돌아다니는 자산. 그죠? 뭐 여기 제가 현금도 얘기했고 뭐 석유도 얘기했고 증권도 얘기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시계를 대표로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집, 시계와 집, 동산과 부동산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계가 여기 있습니다. 시계는 과연 누구 것입니까? 하고 법적으로 물어본다고 치면요, 법에서는 이렇게 대답해요. 점유, 가지고 있는 사람 거다. 동산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 거다.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줘요. 이해되셨어요? 현금을 누가 길거리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걸 점유, 주운 사람 거예요. 시계 떨어뜨렸어요. 주운 사람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당포에서 어떡합니까? 물건을 받고 돈을 내주죠. 그 다음에 뭘 써줘요. 전당포는요, 이런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있잖아요, 동산은 무조건 들고 있으면 자기 겁니다. 네, 법적으로 그래요. 법적으로. 자, 이 개념을 그대로 집으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 그러면 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 부동산은요, 나라에서 소유권 관리 장부를 꼭 관리해요. 부동산은 소유권 관리 장부를 관리합니다. 그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소유권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돈을 빌렸다, 전당포에다가 맡기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이 사람 얼마 주고 돈 빌렸습니다, 이 집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는요, 소유권 혹은 저당권 관련돼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비워도 누구 건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집을 빌려줬을 때, 이 집을 전세를 줬을 때, 이 집을 월세를 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요?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동산,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그 집에 들어와 있으니까 법적으로 주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소유권은 집주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는 사람, 사실적 주인이잖아요. 나라에서 이것들을 다 정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를 하시면요, 전입, 내가 여기 사실적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산 사람입니다.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사실적 주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으려면 나라에다가 이 집에 제가 들어가서 삽니다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꼭 신고를 하셔요. 그럼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적 주인이 됩니다. 전세를 사시건 월세를 사시건 먼저 전입신고를 하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산다고 하죠.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데 만약에 오늘 집을 사고 오늘 근저당, 즉 대출을 빌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전입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집의 사실 집주인으로 인정받는 날이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예요. 자, 결론적으로 이런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전세보증금은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세나 월세를 들어갈 때는 꼭 그 집주인이 빌린 돈, 그 돈을 설정한 날짜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전세금과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과 전입세대 열람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만약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는 주민등록신고를 꼭 하셔야 되고,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전입세대 열람을 띄웠을 때 여기 지금 사실 집주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집주인이라는 건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하는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보다 빠른 날짜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사실 집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혹시라도 전세금을 잃거나 보증금을 잃는 안타까운 사태가 없도록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은요, 평균적으로 평당 100만원 잡으시면 가장 평균적인 가격입니다. 84제곱이 30평이라고 하잖아요. 30평이면 3천만원 정도 올 수리 비용이 듭니다. 이 가격을 평균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안서를 돌려보면요, 어디는 굉장히 비싸고 어디는 더 싸고 이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가 있는 이유는요, 비싼 쪽으로 갈수록 디자인을 해주는 곳이 많아요. 디자인을 해주면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하청을 줘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로 갈수록 디자인이 더욱더 예쁘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을 하지 않고 주로 직접 진행만 하시는 업체로 가면 갈수록 약간 가격이 줄어들긴 합니다. 근데 약간 디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적인 감각을 얻기가 좀 어려우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요, 직접 공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공부하시면 자재가 어떤 걸 썼는지, 견적을 어떻게 했는지, 이게 비싼 건지 아닌지 비로소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도기 같은 걸 쓰면서 한국 도기 가격이나 인부 가격을 굉장히 플러스 시켜서 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공부를 하기 전에 절대 보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도 대략 평균값으로 평당 100만원 치면은 얼추 평균값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인테리어 비용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다름 아닌 바로 대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알아보시다 보면 올수리 이런 조건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요, 이 올수리라고 써 있을 때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구매하려는 측에서는 이렇겠죠. 올수리는 대출금에 들어가지 않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가용 자금이니까 만약에 3천만 원 가까이 올수리를 한다 이러면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완전히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올수리가 된 집을 구매하면, 그렇죠? 전체 대출금에서 주택담보대출로 나눠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인테리어 비용에 드는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전체 준비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를 주택담보대출로 돌려서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가 있겠죠. 자기 목돈의 비율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올수리 물건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물건을 팔려는 집주인이나 부동산 사장님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 제 집을 올수리하고 들어왔지만
이번에 매도를 하려고 가서 알아보니까 올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집들은요 2년, 최소 4년 이렇게 돼도 올술이라고 붙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올술이하고 2년, 4년을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세 세입자용 올수리와 자기가 집주인이고 실거주 하는 인테리어가 사실 질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를 위한 인테리어는요 굉장히 저렴한 자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내주기 위해서 올수리한 집은요 그 올수리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 집으로 살기 위해서 들어왔던 집, 그런 집은 굉장히 자재의 질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내가 정말 올수리를 해서 직접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땐 주로 수리가 안 된 집, 이런 집을 더 싸게 사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이득이고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가용자금이 조금 더 목돈의 비율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하면 올수리를 바라봐야 되겠고, 내 집으로서 직접 고쳐서 들어가신 분들 중에 최대한 빨리 나오려고 하시는 분, 1년 정도만 사시고 사정이 있어서 나오려고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의 집을 받아야지 올수리한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과 이런 견적들을 계속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결국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보다 분양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면 이 모든 금액이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라는 게 굉장히 싼 금액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 입장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 스타일, 우리 대망의 내 집 마련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내 집 마련 스타일 6가지를 제안을 드렸어요.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합시다. 아니,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부터 분석을 시작합시다. 저는 월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세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LH에 계시겠죠.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저처럼 월세에서 시작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LH로도 갈 수 있는 형편이고 직접 매매를 해서 갈 수 있는 형편이고 전세도 갈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 중에 장점을 꼽으라면 여러분은 기왕이면 매매를 해서 가세요. 왜냐면요, 전세에는 결정적으로 그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를 들어가게 되면요, 나중에 LH를 가기도 분양을 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전세 기간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힘듭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에 계시다면 전세로 가기보단 오히려 LH나 혹은 구축 아파트 혹은 분양권으로 직접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세에 계신 분들은요,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 한번 드려봅니다. 전세에 계신 분들이 가장 내 집 마련하기 사실 힘듭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저는 낙차감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낙차감. 그러니까 전세에 있다는 건요, 자기 형편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에 있다가 내 집을 마련하라고 하면요, 그것보다 다운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30평에 살고 있으면 25평 집을 사실 수 있고요. 25평에 살고 계시면 20평대 집을 살 수 있고요. 실제로 전세금은 자기가 가진 금액보다 한 단계 위 클래스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돼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사실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리적 진입장벽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시는데 많이 힘들어하세요. 차도 마찬가지죠. 차도 좋은 걸 타면 더 아래차를 타기가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집도 더 좋은 집을 살다가 아랫집으로 가기가 힘든 것처럼 이렇게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에겐 이런 큰 심리적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진입장벽을 잘 넘으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은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그 입주 기간과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 가용자금 확인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하셔서 전세 계약이 마치는 날, 그리고 전세금 돌려받는 그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LH 사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LH 사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길을 꼭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시던 곳에서 조금 더 넓은 평형의 LH를 검색해 보세요. 같은 단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 단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보통 이건 LH 테크들이라고 하는데요, LH에서도 뭐 50제곱에 사시다가 59로 가시고 59에서 84로 가시고 이렇게 LH에서도 평수를 키워가는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LH 사시는 곳이 언제 분양 전환되는가, 이 포인트를 꼭 짚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그냥 이사를 나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장기 전세이건 공공임대이건 지금 나라에서는 LH를 최대한 분양해 주려고 합니다. 분양을 하려고 할 때는요, 시세가 그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30% 혹은 40% 가까이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을 해줘요.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H 사시는 분들은 꼭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분양 전환이 될 것인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LH 사시는 분들이야말로 청약을 넣는데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예요. 왜냐면요, LH 사시면서 분양권을 획득하잖아요. 이 분양권이 처음으로 입주한 날까지 사실 수 있어요. 분양권을 소유한 채로요. 분양권을 소유한 채 입주 첫날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첫날 무조건 이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습니다. 1년 6개월이 남은 경우나 혹은 2년 8개월이 남은 경우, 이렇게 전세 기간보다 앞뒤로 몇 개월이 안 남게 이렇게 계약하신 분들은요, 이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문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LH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거든요. 분양권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분양권에 당첨됐다고 할지라도 실제 입주가 일어나는 첫날까지 거기에 안전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자, 이렇게 월세, 전세, LH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한번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6가지 한번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아파트 올수리. 구축 아파트 올수리는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지수가 있어요. 아파트가 분양을 하면요,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별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미분양도 많고요.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1년차에서 10년차까지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년차부터 30년차까지는 서서히 가격이 올라가죠. 구축 아파트 올수리하기, 앞서 말씀드린 계획표를 다 이용하여서 근처에 대장 아파트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사셔서 올수리해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 역세권 빌라. 빌라를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하다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빌라를 사게 되면 신축 빌라보단 역세권 빌라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통이 활발하면요, 결국 이 빌라는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고요. 빌라는 한번 사면은 여러분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세권 빌라는 매도하기에도 용이하니까요, 이 역세권 빌라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빌라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대출금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대출 방법 있죠? 그걸 매우 많이 연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금이 조금 나온다는 건 자기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은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청약입니다. 청약은 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청약홈이라는 어플에서 진행하는 청약이 있고요, 민간 건설사들이 자기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청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을 보고 계시죠. 솔직히 청약이라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청약은 레버리지의 끝판왕이에요. 왜냐? 계약금 10%만 내고 앞으로 지어지는 3년 혹은 5년을 그냥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의 대출을 빌린 상황이 되는 거죠. 10%의 계약금만 내고 3년이나 5년 동안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 혹은 내 집 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청약은 확률 싸움이죠. 청약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청약은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됩니다. 언젠간 당첨되겠지? 그런 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청약 가점이나 혹은 청약 상황 이렇게 진행해보면 대부분 막연합니다.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투자자의 대원칙 말씀드렸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여러분들 빅픽처를 그리시면 그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꿈을 계획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민간 청약, 그리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청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고 발품을 파셔야 돼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현장에서 막 줄서기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매 제한이 없어서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팔기도 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상품인데 요즘엔 이 청약 광풍이 불면서 20대의 여러 투자자들 이런 상품을 찾아서 열심히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혹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개발 재건축인데요.
재개발 재건축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유명한 신사임당 분도 아현동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불을 불렸고요. 이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기대와 두려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가격을 형성시키는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요소에서 가장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모델이에요. 왜냐? 재개발을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낙후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이 작용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두려움은 뭘로 바뀌죠? 네, 기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대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 가격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을 때, 즉 재개발 초창기 때 거기를 들어가면 비록 거기서 생활이 고생하지만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에요. 투자 수익률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단점은 여러분들 몸과 시간을 여기에 쏟으셔야 되죠. 그래서 조금 더 투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직접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 넓은 주택과 상가 토지에 대해서 써놨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이제 좀 차원이 다릅니다. 대지 넓은 주택 별 3개고 상가 토지는 왕별이죠, 왕별. 여기서부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치 투자 방식이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 즉 뭐 건물을 올린다든지 혹은 여기 상황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뭐 이제 기획이 가능한 수준이 돼야겠죠. 그렇게 기획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가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런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주로 낡은 상가들 위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낡은 상가들을 보면 그 중에서 이건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겠구나 하는 물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물건들이 지금은 안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는 주택을 보면서 저기는 평당 어느 정도 되네? 지식이 쌓이면 뭐요? 상상할 수 있는 지혜가 늘어난다고 했죠?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 것부터 공부를 하셔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면 어느 순간 이제 내 집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세우고 토지를 매입하고 상가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꿈을 꾸고 싶은데 그러면 최소한의 한 알에도 진입장벽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가고 싶다라고 꿈을 꾼다면 진입장벽, 특별히 심리적 진입장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전세 사시는 분들은 심리적 진입장벽을 넘으셔야 됩니다. 어떤 심리적 진입장벽이요? 네, 어떤 낙차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심리적 진입장벽을 넘어가야지 그래야 이 심리적 진입장벽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보호장벽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요. 영토 본능이라는 심리적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내 눈에 보이는 지역 내에서 움직이길 원해요. 내가 살던 곳에서 살기를 원하고요. 저 역시 서울에 살고 싶죠. 서울에 왜 살기 싫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제 경쟁력, 제 형편, 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심리적 진입장벽을 넘는 거죠. 영토 본능이라는 심리적 본능들이 있습니다. 다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만 가고 싶어 해요. 그러한 생각은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현실로 끌어내려야죠. 그 영토 본능을 뛰어넘으셔야죠. 혹여나도 내가 지금 여기 고양시 살고 있는데 혹여나 뭐 안양이나 광명에 청약이 나서 내가 당첨이 됩니다. 그럼 가야죠. 그 정도 심리적 진입장벽을 넘어야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들어간다면 몸테크라고 하거든요. 자기 몸을 고생시켜서 그 안에 들어가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이 있다면 왜 못합니까? 그런 심리적 진입장벽을 넘어가야죠. 저 역시 새 차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제 꿈을 위해서요. 하나는 포기할 수 있어야죠. 제 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저 17년 된 차 타고 다닙니다. 제 차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쯧쯧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시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습니다. 분명히. 운전하다 보면 제 차 뒤에서 벤츠 같은 차들 막 빵빵거려서 피하라고 해요. 그런데 개의치 않아요. 왜요? 이 심리적 장벽을 넘었기 때문이에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마음의 강함과 그리고 머리의 지혜로움 이 두 가지가 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들을 기가 생기고 상상력이 생깁니다. 내 집 마련이 부동산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의 대화는 천지 차이예요. 임신, 육아, 또 군대
안 해본 사람과 대화 안 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하려고 한다면서 내 집이 없어요? 거의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아니면 한 번이라도 투자할 수 있는 집을 오피스텔이든 빌라이든 작은 것이 되든 한 번 사보면 분명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계산으로 두들기겠죠. 아 1억짜리 8천 뭐 대출해가지고 2천 내 돈 들이면 남는 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거는 안 사본 사람들 이야기예요. 사보고 나면 달라져요. 파는 과정, 사는 과정, 매도하는 과정, 그 과정 이거를 프락시스라고 합니다. 실천 지식, 해본 사람들만이 깨달은 지식 프락시스라고 해요. 연습이라고 해요. 반복된 과정이라고 해요. 해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겠다 하면 최소한도 한 걸음씩 경험을 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 2, 3, 4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든 기술을 풀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을 통해서 저희 가족과 저희 형제, 저희 부모, 또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드렸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잘 활용해 보시고 혹시라도 포트폴리오가 잘 세워지지 않거나 혹은 빅픽처를 세우기가 좀 더 어려우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